이때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되냐면 수요 증가가 나타났어요. 지금 뭐가 증가했대요? 수요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수요 증가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는 단기에도 증가할 수 있나요? 짧은 기간에도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 따라. 그럼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확 늘었어. 그럼 균형이 깨졌나요? 균형이 깨졌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초과 수요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 법칙은 딱 두 가지 법칙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공급의 법칙,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급량이 바로 증가가 되면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면 바로 균형을 회복한다? 그럼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가격 폭락 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가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럼 결국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게 존재하지 않은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한 방에 균형이 달성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하면 바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양만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농수산물, 제가 항상 예로 들었던 게 배추였죠. 배추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배추 공급량 늘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배추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농수산물 부동산의 공통점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공급에 시간이 걸리죠. 그럼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량이 바로 증가할 수가 없다? 그럼 바로 균형을 달성할 수가 없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 때문에?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 시차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공급 때문에? 공급의 장기성?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주어진 가격 변화에 공급량이 바로 변화하지 못한다? 네. 걔가 바로 뭐죠?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발생이 되겠죠. 뭐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 차이가. 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고스란히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 배추 수요는 늘었는데 배추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면 사겠다는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배추 가격이 금값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나요? 이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의 폭등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된 이유는 수요가 증가해도 뭐가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려요. 자, 가격이 폭등되면 공급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얘를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폭등된 가격, 현재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렸는데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현재 공급이 되나요? 미래 공급이 돼요? 미래 공급이 돼요? 왜?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현재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럼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런데 그게 공급되는 건 언제 공급되는 거다? 미래. 현재가 아닌 미래죠, 미래. 그럼 미래에는 이게 2023년이면 2024년에는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공급량 증가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드넓은 배추밭? 여기저기 쫙 퍼런 배추밭이 펼쳐져 있는 거죠. 초과 공급?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배추 수요량이 막 증가해서 소비를 다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배추 가격은 폭락한다.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했죠. 그럼 이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을 늘린다, 줄인다? 줄여요, 또. 줄이는데 그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현재 줄어든다, 미래 줄어든다? 미래. 그럼 미래에는 공급량의 감소로 초과 수요? 가격 폭등? 그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또 공급량을 늘리면 그 다음에는 초과 공급으로 가격 폭락? 그래서 결국 공급이 바로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존재해서 균형이 한 방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면서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그려볼게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여러분? 그럼 초과 수요로 원래 여기 가격이 있었는데 초과 수요로 가격이 폭등하네요.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렸더니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다.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였더니 줄이는 게 감소잖아요. 좌측 이동이죠. 그럼 공급량을 줄였더니 초과 수요로 가격 폭등. 반복해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그래서 이게 거미집 이론. 그럼 거미집 이론에서 누구는 약간 짱구 같아요?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는 짱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짱구는 앞뒤머리가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라면,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라면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일희일비해서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해야 될까요?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거미집 이론의 공급자는 오로지 무슨 가격에만 반응? 현재 가격. 입을 띄워야 돼.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현재 공급량? 현재 공급량 땡. 미래. 자, 다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는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는데, 공급량을 늘리려고 딱 착공에 들어가도, 이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도 그 공급이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미래의 공급량이 된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X인 거예요.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럼 거미집 이론에서는 현재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됐을까요? 현재 공급량은 과거 가격에 의해서, 전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누구는 짱구? 공급자는 짱구. 그래서 만약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없다? 가격 폭등, 폭락 없다?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성립 조건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공급자는 짱구다? 시험에 짱구라고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고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공급자의 예측은 항상 틀린다. 지금 그 내용인 거죠. 그럼 수요자는 짱구인가요? 짱구가 아닌가요? 짱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해. 현재 가격에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에 미래 수요량. 얘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내면 은근히 헷갈려요. 다시 질문. 거미집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수요 증가 시 바로 공급이 증가됐을 때는 거미집 발생하지 않네요. 네. 그럼 거미집은 지금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질문. 거미집 이론은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재화에도, 일반 재화에도 모두 적용되는 이론이다. X.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공급의 비탄력성이 존재하는 재화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바로 증가되지 못하니까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을 때 이때 상공만 따로 띄어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공부했었어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질문.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경기 변동을 공부했어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 부문의 수익률이 높죠. 그럼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한다? 다른 데 투자하면 수익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는 오히려 나빠진다? 역순환한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 잘 팔리니까 팔기 위한 상업용 건물과 만들기 위한 공업용 건물의 건축 경기는 좋아진다? 그래서 얘는 동시순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은 역순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우리 탄력성을 판단할 때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나요? 그럼 주거용과 상공 중에 뭐가 대체할 게 더 많다고 공부했죠? 주거용. 그래서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항상 주와 상공을 따로 띄어서 온단 말이에요. 얘가 하나의 묶음이라고 지금. 얘와 얘 둘이죠, 둘. 주와 상공인 거예요. 그러면 거미주비로는 이 둘 중에 어떤 하나에 더 강하게 발생한대요. 어떤 하나에. 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거미줄이죠. 거미줄. 가상의 거미줄이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려요, 피해? 피하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짱구니까 거미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현재 가격 반응, 미래 공급량 결정짓는 것. 하나. 두 번째, 거미줄은 발길에 이렇게 턱하니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려? 얼굴에 턱하니 걸리죠. 상공에 쳐. 그래서 거미집은 어디에 친다? 상공에. 상공에 좀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잘 보세요. 국내 배출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국내 배출 수요가 증가하면 배출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급이 바로 증가되지 못해서 거미줄 이론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수입을 해올 수 있어. 외국으로부터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수입이 가능하다면 국내 배출 수요 증가하면 배출 공급을 바로 늘릴 수도 있나요? 수입을 통해? 그럼 이 시차가 확 줄어버리네? 그럼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미집이론의 성립 요건에 무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폐쇄 경제를, 개방 경제가 아니라 폐쇄 경제를 가정하에 거미집이론을 발표한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 거미집이론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 주장한 학자가 있겠죠. 이 학자가 누구냐면 에치켈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혹시 외우고 싶으면 에거머니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에거머니나. 예,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누가 만들었다? 에거머니나가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에치켈. 끝났죠? 예, 이건 거예요. 이게 거미집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거미집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의 설명드린 이 내용들도 나오긴 하지만 모형이 한 점으로 몰리는 모양이 있고 퍼져나가는 모양이 있고 돌고 도는 모양이 있죠.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거미집이론이 이렇게 발생한다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한 점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얘는 잘 보세요. 의견이 여러 개일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걸 의견을 모한다고 얘기하죠. 아니, 의견이 여러 개일 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걸 의견을 수렴한다? 네. 그래서 얘 한 점으로 몰리는 것, 얘를 수렴형이라고 하고, 이제 거미집이론을 판단해 봤더니 거미집이론이 얘가 그려보니까 이와 같이 밖으로 퍼져나가요. 그래도 사각형은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 얘가 집을 나가서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막 돌아다녀. 그럼 얘는 젊음을 발산하고 다니는 건가요? 얘는 무슨 형? 발산형이라고 해요. 이 옆에 발산력? 재미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모양이 반대네요. 반대야. 이번에는 얘가 같은 범위 내에서 돌고 돈대요. 얘를 순환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실은. 지금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미집이론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관계예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밖에 없죠. 그럼 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수요 곡선과 공곡선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근데 수요 곡선과 공곡선의 기울기는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죠? 역수관계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만약에 더 크면 수렴형이 되고 반대로 가는 건 수렴형의 반대는 발산형이죠? 그럼 반대는 얘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 거겠네요? 내용이 발산형이고 같으면 돌고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거미줄론의 모양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외울 때 시험 문제는 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수탄, 수만 기억할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수탄수. 이걸 수탄발이라고 외우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다시 수탄수. 예. 그래서 수탄수로 기억해 놓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인 거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역수니까 반대로 뒤집힌다. 그래서 공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때 수요 곡선은 얘가 수요 곡선인가요? 가격과 수요랑 반비례?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반비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우하향. 그럼 공곡선은 기울기가 플러스인가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니까 플러스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플러스 10, 플러스 15 이렇게 된다면 잘 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값보다 큰가요? 질문. 마이너스 50과 플러스 10 중에 뭐가 더 커요? 플러스 10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50 중에 뭐가 더 커요? 플러스 1이? 그럼 무조건 플러스는 마이너스보다 크죠? 그 말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그 상태 그대로 비교하면 공곡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항상 뭐가 크다? 공곡선의 기울기 플러스 값이 더 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기울어진 방향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를. 그래서 이때 공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수직선에 더 가까운 게 뭐예요? 공곡선의 기울기죠. 그럼 얘가 더 비탄력적인 건가요? 기울기가 클수록 양의 변화가 적은 거라며.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양의 변화가 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양이 변하는 정도, 탄력성의 변화 정도만 알고 싶은 거지 방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로 비교할 때는 뭘 씌우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 부호를 띄워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절 보세요. 거미집 이론에서 근래 나오고 있는 문제의 추세는 거미집이론의 모형이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낸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그럼 그때는 외울 때 뭐만 외우죠? 수탄, 수만.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더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근데 걔를 기울기로 판단할 때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은 건데 뭘 씌워서 비교해야 된다? 기울기에선 절대값을 씌워야 방향을 띄어내고 기울어진 정도만 갖고 비교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얘를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만 이제 정리가 정확하게 되면 되냐면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 볼 거예요. 먼저 자, 여기 보세요.
검집 이론은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수요량이 결정되나요? 자, 수요자는 짱구다, 짱구가 아니다? 짱구가 아니다. 바로바로 반응.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 미래 수요량. 그런데 공급자는 짱구? 그래서 현재 가격에 반응했는데 그 공급량은 현재 공급량이 된다, 미래 공급량? 미래 공급량. 왜? 짱구라서? 네,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 이때 생산기간의 장기성 때문에 검집이 발생하는 거다.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제한 모두에 적용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제한만?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제한만. 그 다음 공급자는 짱구여서 미래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공급자의 예측은 항상 틀리는 거다. 그 다음 무역이 돼서 바로 수입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공급의 기간을 확 줄여버릴 수 있으니까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역이 가능한 불가능한? 불가능한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내용을 본다. 그 다음 저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걔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다 팔아치워야 된다. 당해에, 당기에 저장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해서. 이게 검지론. 그래서 검지론의 모형은 수렴형은 뭐가 더 클 때? 수탄, 수. 수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기울기로 간다. 기울기는 탄력성과 역수. 그럼 질문. 탄력성이 만약에 2면, 수요의 탄력성이 2면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탄력성이 2란 얘기는 1분의 2죠, 실은. 그럼 뒤집으면 2분의 1?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클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을 때, 걔는 무슨 형? 수렴형. 그럼 발산형은 반대다. 그럼 이 둘이 같으면 순환형?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은 거네요. 이번에 발산형은 이걸 공탄발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뭐만 외우자? 수탄 수만 외워놓고 얘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은 발산형.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클 때 얘는 발산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수탄, 수로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MM으로 기억해 두실 건 탄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총을 팡 쐈습니다. 총을 쐈어. 그러면 총알이 나가면서 가죽이 튀어나와요. 탄약에 가죽이 이렇게 팡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탄피다. 가죽 피자를 써서. 그래서 탄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탄피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뭘 기억해 놓으면? 탄피를 기억해 놓으면 피 앞의 개수가 뭐라는 것? 탄력성. 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각각 줘놓고 얘를 판단하는 문제를 최근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QD는 100 플러스 2P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는 미친 문제예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을 수요함수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수요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죠? 가격과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하나의 수요였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만약에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 수요량이죠. P가 가격이잖아요. P가 가격이에요? 그럼 이 둘 사이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면 이 둘이 비례관계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X다? 지금 틀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 사이에 부호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이제 느낌이 딱 꽂히는 게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공급함수는 200 플러스 3P다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왜 플러스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 관계니까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공급함수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수요함수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있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할 때 그냥 P끼리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QD와 QS를 같게 놓고 풀면 결국은 1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3P가 되는데 P끼리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얘가 넘어와서 더해진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와 같이 준 상태에서 얘 모형을 판단해 보래요.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을 판단하면 되죠. 수탄, 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탄력성을 뽑아내야 되잖아. 탄력성이 보이세요? 탄 P. P 앞에 있는 애가 탄력성? 얘가 탄이잖아요, 탄. 네, 그럼 얼마죠? 얘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2죠, 2. 어차피 얘도 절대값을 씌우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수요의 탄력성이 2네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얼마예요? 탄 P 3. 3이죠? 그럼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으니까 무슨 형? 발산형? 되셨나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죠? 그래서 헷갈려 보라고 이제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탄력성 문제? 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수탄수 외웠어. 그리고 탄피를 외우면서 감동받았어. 탄피 이렇게 쉽다니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탄피 1g에 얘 2, 수의 탄력성이 1g에 3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푼 거예요. 그래서 뭘 콕 찍고 나왔다? 발산형을 찍고 나왔어. 그랬더니 틀렸대. 욕을 뒤지게 하고 나온 거죠. 누구의 욕을 했을까요? 저를 욕했겠죠.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푼 거냐면 얘 탄피가 맞는데 이때 QD, QS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요. 1일 때. 얘 지금 1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탄피 읽으면 된다고. 근데 얘 앞에 개수가 2면 얘를 1로 만들려면 2로 나눠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3? 1.5? 1.5? 그럼 공급의 탄력성 1.5, 수의 탄력성은 2. 수의 탄력성이 더 큰 건가요? 답은 수렴형이지. 오케이. 다시. 그러면 얘가 만약에 4예요. 4QD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탄력성이? 얘로 나눠야 돼요. 얘가 1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놈으로 똑같은 놈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4니까 4로 나눈 거야. 3이면 3으로 나누죠. 2분의 1이면 2분의 1로 나눠야지. 오케이? 그럼 얘를 4로 나눴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0.5? 그럼 얘는 1.5? 얘가 더 탄력적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어떤 식의 문제를 또 즐겨내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죠. 칠판 잘 보세요. 함수를 QD는 100-2P, EQS는 200 플러스 4P로 줬어요. 4P. 그래 놓고 모형을 판단해 보래요.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탄수와 탄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때 탄피로 들어가 보니까 얘는 1이죠? 그럼 얘를 그냥 읽으면 되네요. 얼마? 2. 그래서 얘를 그냥 읽어서 4가 아니라 얘 나눠주면 2 같다?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절대로 뭘 구해서 풀지 말자? 기울기를 구해서 풀지 마세요.
탄피로 그냥 읽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잠깐만 이 식에서 수요함수를 이렇게 딱 주더니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기울기를 풀 때 저는 항상 탄력성부터 구해요. 탄력성이 얼마죠? 탄력성 얼마야? 2잖아요. 탄피 2. 탄력성이 2. 그럼 기울기는 얘의 역수? 그럼 1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1? 이게 기울기. 됐나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지이론의 내용을 이와 같이 정리를 딱 해두시면 검지이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수가 없어요. 됐죠, 여러분? 네. 10분을 쉬고 시장의 개념 유형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0분 쉬세요.